재관리안입니다. 김태학 수석 연구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김태학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는 실제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1부가 조금 이제 진행이 좀 지연된 결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어떤 단계를 걸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실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사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들 중에 약간 독특한 건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은 결국은 가족법인을 만들어 놓고 주식을 전달하고 이익을 분야하고 나서 그게 이제 과세가 되는지 검토하는 1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가족법인에 모법인의 주식을 전달을 할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자산 이전을 선택을 하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부분은 차치하고 특정 법인의 증여 이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금 문제죠. 우리가 이제 이 특정 법인 이용하는 이유가 법인세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 이렇게 검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인을 가족법인으로 만들 것인가 첫 번째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설법인 혹은 기존 법인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법인을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대표님 계실까요? 많이 계시군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기존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기존 법인에는 단순히 배당 말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소득들도 넘겨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설법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건 첫 번째로는 낮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만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으로도 자녀들이 대주주가 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조건이 부합하게 되면은 창업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창업을 하거나 청년 창업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으시거든요. 이것들은 신설 법인일 때만 가능하겠죠. 기존 법인 활용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신설 법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단점은 이제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당연히 그 법인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추가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법인을 활용하는 거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업 부분의 이익까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그간에 이제 기존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 법인이 당기 순이익이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가치로 치환하게 되면은 보통 뭐 7억 정도 되시거든요. 3년 이상 지난 법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줄 때 불필요하게 조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회사의 컨디션과 그리고 이 기존 법인이 그러니까 B법인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주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수 지주사는 이제 신설법인으로 하실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업 모델 없이 배당만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들 많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왜냐면 사업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고려하신 거 어떤 건 있냐면 배당 등 금융 수익만 발생한다라고 하면 법인도 성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놓치고 그냥 순수 지주회사로 가시고 나중에 성취 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모법인이 하고 있던 사업 중에 일부를 신설법인 혹은 기존 법인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사업 지주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특정 법인, 그러니까 배당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다양한 형태의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 지주사 형태로 이 가족법인을 설립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얘기 들으신 것처럼 각 주주가 지분율을 균등하게 해서 최대한 다수로 설립하는 게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세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나 창업이 필요할 때는 그 대표자한테 한 주라도 더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정도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 가족별로 균등하게 저희가 이제 지분율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대표님과 배우자분 이제 8대2로 소유하는 법인에서 자녀 1한테 후계자한테 법인을 이제 승계를 하신 거죠. 가압 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승계를 해서 주식을 이제 넘겼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배당에 대한 권리도 자녀한테 다 넘어간 거잖아요. 첫째 자녀한테. 그러니까 둘째 자녀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었어요. 이거를 이제 가족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러 조정했는데 후계자인 자녀의 이제 가족들, 그 다음에 차남의 가족들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5대5인 형태로 지분 구성을 했습니다. 7명이다 보니까 뭐 각각 이제 최대 지분 뭐 15%씩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총 분여할 수 있는 이익의 수는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각각 자녀들에 대해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흡족해 하셨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장점은 뭐냐면 이미 지금 이 해당 후계자 자녀는 저 80%의 이제 가압 주식을 받으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지금 급여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당까지 자기가 받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설립됐고 가족법인으로서 지금은 배당을 전부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님들 대화, 그다음 자녀들까지만 포함해서 가족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자녀분들과 그 자녀분들 손자녀들까지 넣어서 이제 설립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존 법인에 이제 잉여금을 빨리 인출을 해서 기존 법인을 정리하거나 청산하겠다 하시면 대표님과 사모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잉여금만 이전할 거다. 자녀대로 자산 이전하는 게 주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표님과 사모님은 빠지시고 그냥 손자녀들로만 법인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이제 100억짜리 부동산, 원래 보통 다 이제 법인이시지만 부동산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갖고 계세요. 지금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게 되면 세금이 한 50억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미래에 손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 때 이 부동산은 한 2배 정도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100억을 추가로 납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세대를 걸치면 내는 세금들이 꽤 많은 거고 실제로 세후 금액으로 따지면 대표님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손자녀한테까지 주는데 들어간 세금이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손자녀들한테도 충분히 지분을 먼저 주셔라. 왜냐면 이 가족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가족법인이 어찌됐든 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확보를 할까? 2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세요. 기존 주주이니까 뭐 예서 대표님께서 가족법인의 주식을 팔던가 혹은 증여하던가 이 2가지 방법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매매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족법인에 돈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분할 거래들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단점은 대금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일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돈을 분할로 받는다라고 해서 세금을 분할로 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에 저희가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주식을. 근데 저희가 돈은 1억씩 10년 동안 받기로 했는데 가족법인한테 세금은 한 번에 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매매 차익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한 2억 7천, 2억 5천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이제 금방 할 수 있다는 용이함이 있죠. 그리고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율이 어떤 세율보다 낮으시거든요. 뭐 배당을 받으시면은 금액에 따라서 50%까지 올라가실 거고 할 텐데 일반 이제 주식의 양수도 같은 경우는 최대 27.5%에다가 건보료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다 보니까 세율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선호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배우자분,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주식을 가족법에 넘길 때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증여를 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이제 가족법인에 직접 증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증여받게 되면 자산수중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아까 이제 들으셨을 텐데 주주 1인당 1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인세만 내고 끝나겠지만 초과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 매매와 증여를 이제 가르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요번에 주고 싶은 주식의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 구성 10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주고 싶은 주식의 가액이 20억이에요.
이걸 한 번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당 그 이익이 2억 원이 그러니까 1억 원이 초과해서 2억 원씩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매라는 것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한 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모법인에서 신주를 발행해서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증자 시에 이제 발행가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액면가로 들어갈 건지 저가로 들어갈 건지 시가로 들어갈 건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통상은 매매와 증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적정 지분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있어도 아까 설명드린 차등 배당은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희망하는 건 최대한 법인세도 아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수입 배당금 송불 불산이 규정을 고려하게 되면 이 가족법인에서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모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80%를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을 배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 10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20% 이상 지분을 취득한 상태라고 하면 10억 중에 80%는 8억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받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타겟으로 20%를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민하실 게 있는데 이제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저 송금불산이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3개월이 도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 만약에 주식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12월 설명 좀 바꾸세요. 올해 6월 달에 주식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9월까지 배당하셨을 경우에는 저 송금불산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예. 조금 아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브리핑이라 못 알아듣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지분율은 지금 이제 세법 2년 전 세법이 바뀌면서 8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받는 금액의 3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50%까지는 80%를 비용을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적정 지분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법인을 어떤 자산을 이전할 거냐, 어떤 형태로 이전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1교시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라서 간단히 그냥 차치하도록 할 거고요. 개인주주 차등배당 얘기도 2021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법인주주 차등배당은 지금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 이제 수입배당금에 대한 송금불산이 규정을 이제 적어놨는데 송금불산이 말 그대로 이제 비용으로 그러니까는 입금불산 저기 오타고요. 비용으로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이거든요. 해당 규정이. 그래서 80%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억을 받으면 8억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법인세 20%라고 가정하면 내가 배당받는 금액의 4%만 세금을 내시면 원법인에서 가족법인으로의 그 잉여금 이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검토하는 방법들인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5억을 배당하는데 회장님께서는 80%, 20% 이제 보유한 상태에서 회장님께서는 전부 다 배당을 포기하시고 자녀법인에다가 전부 다 배당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특이하게 지분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30%인 이제 자녀 두 분은 1억 원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각각 증여세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대신 나머지 이제 배우자분이나 며느리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자산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특정 법인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차등배당을 좀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간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을 메인 전략으로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정법인 전략 중에는 자녀법인에다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제 가수금 플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법인에 갖고 있는 이제 빌려준 돈을 채무 면제라는
그러니까 빚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이 채권을 없애는 형태로도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자녀 법인에 돈이 필요해서 10억을 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억을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억을 8억, 뭐 2억씩 이렇게 차감해 나가시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익의 증여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 법인에서 일감을 몰아주실 수도 있고 일감을 떼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법인주주 차등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지주사에서 가능한 일들이고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우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여를 10억 원을 했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20%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배당만 이제 특이하게 수익금액 조정이 있어서 한 4%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제 증여세잖아요. 증여세까지 날 거면은 굳이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을 건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주 1인당의 지분율을 곱해가지고 1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주주 수만 가지고 나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인당 지분율, 그러니까 4명에서 25%씩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그냥 뭐 러프하게 4억을 주면 1억 원까지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하는 날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짤 때 1억 원 미만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실수나 착오로. 그럴 때 증여 기준일은 법인세 신고일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혹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한번 납부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리 10년 합산하는 증여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억 미만, 9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법인세 내고 만약에 1억 1천만 원이 과세가 1억 1천만 원이 됐다 내 증여 이익이 그럼 내가 기존에 사전 증여 받은 거 합산해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리고 근데 이때 그러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중과세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억이 넘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니세요. 1억이 넘으면 증여는 맞는데 증여세가 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는 증여세가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전 시간에 다 확인을 하신 거라서 근데 이제 1억의 판단은 여기 지분 보유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하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1억까지만 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많이들 원하세요. 한 번에 많이 주고 싶으시니까. 근데 이게 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미만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 정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말씀드릴 건데 해당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2개의 건설업을 갖고 있는 법인이었어요. 형제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잉여금은 40억 정도 있었고 보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장부가 공시가로는 40억, 그 다음에 감정을 받게 되면 90억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저희가 주식을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 부동산을 꼭 갖고 계세요. 그런데 부동산을 공시지가로만 평가해서 넘기시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저 꼬마 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 사후에 우리가 국세청에서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식의 가액 혹은 그 상속 재산, 증여 재산의 가액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1심에서 국세청이 졌었어요. 패소를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과세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이 감정평가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였거든요. 이 감정평가 사업은 특이하게 전수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조사를 해요. 똑같은 컨디션의 두 회사가 둘 다 공시지가로 증여를 했는데 한 회사는 선정이 돼가지고 높은 증여세를 추징받을 수 있고요. 한 회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한 그 불공평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기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되는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 패소를 이제 선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대상을 지정을 해줬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즘 깨져 잘 안 보실 텐데 우리 공시가랑 감정가라고 표현할게요. 이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일 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규정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제 법인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 법인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법인은 이것 또한 고려를 하셔서 주식 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예시든 법인은 토지를 매입했다가 파는 그런 법인이어서 자산 대비 80%가 넘어가는 법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항을 이제 같이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요청사항은 어머님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한 25% 정도를 회수하고 싶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법인의 잉여금을 인출하고 소득세, 상증세를 좀 아끼고 싶다, 이런 요청이었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건, 여기가 형제가 경영하는 회사인데 한 번도 동생분이 대표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분을 이제 대표로 하는 실제 신규 창업을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머님 보유의 지분은 신규 법인에서 수증을 받는 형태로 가져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주 차등 배당, 이 증여 과정이 다 끝나면 법인주 차등 배당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이전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실제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창업 감면을 받았고요. 올 3월달에. 그리고 주식도 지금 일부 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였어요. 이 회사가 그 어머님의 지분에 이제 공시가로 판단했을 때 한 7억 원 정도 돼요. 이 회사는 실제 8명의 주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럼 원래 8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일시의 증여를 받아도 괜찮은 회사였었어요. 예전 같으면.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감정을 받게 되면은 가액이 18억까지 뛰거든요. 회사의 가치가. 어머니의 지분의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고지했고, 대표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렸죠. 분할해서 하시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한 번에 하길 좀 원하셨는데 어머니 워낙 고령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세금이 나오는 게 싫다 보니까 두 번에 분할을 해서 우리가 공시가로 신고를 할 건데, 만약에 감정가를 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증여세는 없게끔 구조를 짜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법인의 주주들한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법인에서 가족법인에 뭔가 수혜를 줬는데 그게 주주 1인당 1억 원이 넘어가면 그 주주한테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직접적인 증여세가 아니라고 해서 간접 증여세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세는 납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하게 되시면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된다. 양도는 특이한 게 법인세 문제가 없는 거죠, 거꾸로. 왜냐면 양도는 사고 파는 거니까 법인의 순자산이 는 게 아니라 그 대금을 갚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머님이 워낙 고령이셔가지고 이렇게 증여를 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녀 2분, 며느리 2분, 손자녀 4명, 이렇게 8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각각의 지분율이 12.5%가 될 거예요. 이제 다 균등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식 증여가액이 한 번에 한다고 하면 18억이 됐을 때 인당 증여 의제가액이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을 해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이 증여세를 낼 때 증여세 납부 한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중과세 조정 형태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의 이제 원천을 가지고 세금을 2번 걷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법인세를 한 번 냈으니까. 그럼 증여세를 내면 2번을 걷다 보니
쉽게 말해서 이 납부할 증여세에서 법인세 낸 것만큼은 빼주세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20% 구간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법인세가 20%잖아요. 그러면 증여는 맞지만 증여세는 납부 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공제가 들어가니까 아예 증여세가 없고요. 뭐 며느리, 손자녀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제가 검토할 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한 번에 하시더라도 이 정도 세금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분할하시는 걸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셨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1년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직관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마다 회사의 성격, 그다음 회사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1억 원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갑자기 커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비상장 이 기업 주식의 장점을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특징이 뭐냐면 주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 주가를 예상할 수 있죠. 내후년 예가. 왜냐면 이거 산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이 올해는 10억 원인데 내년에 뭐 30억, 40억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10억 원일 때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회수해 오시는 게, 그러니까 20%를 미리 이전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세금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1억 원에 매몰되시니까 회사가 3배, 4배 성장할 게 눈에 보이는데 한 번에 주식을 막 1%밖에 안 사오세요. 좀 답답한,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나중에 가서 아, 우리 회사 이제 주식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난 이제 이전을 못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없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검토들이 필요했고 우리 대표님들한테 이런 검토들이 당연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빠르게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몇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증여세 같은 상태도 소득세와 같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로스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스업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개인이 배당 소득세를 낼 때 이미 법인세를 한번 납부했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일부 조정을 해주시잖아요. 증여하고는 상관없다. 네, 그러면 건설회사의 운영분이 있어서 네, 이제 사전 증여나 주식 평가가 낮을 때 사전에 해야 되는데 네. 비상장 주식이 잉여금을 갖고 있을 때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지. 네. 그러면 거기에 주주가 예를 들어 이제 아까 5번째 결론이 유고시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으려고 그러는 건데 네. 만약에 그 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그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비상장 주식만은 포기를 못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소유하고 잉여금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가족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거기 있어 예를 들어. 네. 근데 그 사람 주식을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직계 존비속에 그걸 포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네.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잉여 가치를 포기를 한다. 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국가에서 공매나 이런 거에서 지들이 취득할 필요가 있나? 이거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실제로 취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주 명부에 재경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들어가면 네. 걔네들이 비상장 주식의 잉여금이나 이런 거를 타치를 못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기존 법인의 이제 그러니까 그 캠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걸 이제 경공매를 하고요. 그 주식을. 네, 그 주식을. 그 주식을 누가 사 모아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분율에 따라서 뭐 회계장부 연락권이나 등등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소액 주식만 사러 다니는 시장에 무리들이 있고요. 저평가돼 있으니까. 저평가도 저평가인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게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100% 법에 맞게 하긴 어렵거든요. 알 수 없는 뭐 이제 잘못된 관행들이 있고 그 관행들이 불필요하고 없어져야 될 거라는 건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그러니까 다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넘어갔던 건데 제3자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죠. 주주를 관여하면서. 네. 그래서 뭐 일정 뭐 5%만 넘어도 회계장부도 열람할 수 있고
뭐 법원에 감사인의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없는 얘기 같으신데요.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간 뭐 저희 주식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일단 비상장 주식의 일정 주식 지분을 국가나 제3자가 취득을 해서 네. 뭐 잉여금이나 재산권에 침해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굳이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때도 배당을 강요를 합니다. 강제 배당. 네. 뭐 모든 회사 그렇진 않는데 일정 회사 제 거래처에도 이 상속세가 안 돼서 물납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배당을 강요당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세금을 못 걷고 그 반대급부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는 이제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조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그래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법인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네,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 어머니 지분을 네. 그 법인에다 증여를 하든 자제분들한테 증여를 하든 네. 어머니가 맨 처음에 취득하셨을 때는 액면으로 취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본금. 맞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가 내야 되는 양도세는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양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3억 미만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 27.5% 세금이 나와요. 예, 22.5, 22%, 27.5%. 근데 이제 그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는 양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주식은 사라지지만 현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령이시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죠. 이미 또 어머니께서 또 다른 자녀들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굳이 어머님의 자산을 늘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여라는 형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에 증여하시게 되면 뭐 사전 증여자산 합산 기간이 뭐 달라진다거나 이런 좀 다른 혜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만 이 업체에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대표님 허락받고 이제 일부 각색해가지고 지금 제공해 드리는 거고 가족법인만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양도를 하시게 되면 한 27.5% 세금 생각하시면 근데 대신 금액이 커져도 27.5%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4.6%의 이자를 생각을 하셔서 그게 자녀 범인이 이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에 팔아서 내가 10억밖에 못 받았으면 자녀 범인의 90억을 빌려주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4.6% 곱해가지고 그러면 연간 한 3억 이상 정도 이제 베네핏을 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익을 따져보셔야 돼서 양도가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법인의 차등 배당을 한다는 게 법인 하나에 대한 차등 배당인 거잖아요. 네. 근데 주주 비율은 동일한데 법인 명이 틀리거나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법인을 두 개를 집어넣어도 가능한 건가요? 법인을 두 개를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주주의 구성은 똑같죠. 50-50. 네, 이게 이제 법 규정을 보면 단일법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특정 법인이라고 뭉뚱그려 져 있고 특정 법인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하나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성 비율이라고 보기보다는 각각 주주한테 준 베네핏이 있잖아요. A 법인에서 내가 1억을 예를 들어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A 법인에다 내가 5억을 줬는데 자녀의 지분율이 20%면 1억일 거고 B 법인에는 뭐 예를 들어서 3억을 줬는데 자녀 지분율이 뭐 10%예요. 그럼 3천만 이렇게 묶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1년에 회기로 자르는 게 아니라 만 1년 단위로 카운팅 하시거든요. 그럼 충분히 합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이채원 세무사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새로운 것들을 더하기 시작하면 좀 과해지고 과하면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익 소각을 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했던 것들은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양방향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분이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다시 남편한테 그래서 12억을 인출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 당시에도 무리에 따라 봤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 없이 과세가 맞고 다만 이제 정상적인 건들에 대해서는 뭐 구세청 입장은 과세를 했지만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은 2심까지는 납세자 소송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무리하지 않고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이렇게 법인을 마치고 네. 뭐 한 1, 2년간 사업이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업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기는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이요? 네. 세무사님이 말씀 주시겠어요? 법인은 그래야지.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법인 등기만 하고 몇 년 동안 사업자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계획이 바뀌어서. 네. 그런데 내가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전에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좀 유효 기간은 없죠. 아무 네. 때까지 안 내도 돼요. 네, 그런 기간은 별도로 뭐 정해져 있지는 정해진 않은 건 걸로 알고 없어요.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